2024년 감정평가사 21번부터 3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두제와 X, Y만을 생산하는 쭉 나와 있으면서 경제성장률. 근데 여기 너무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경제성장률을 바로 구하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건 진짜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이 말 없어도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의 변화 정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 조합이 XJ 2단위, YJ 1단위. 아이고, 무언가 가격 변화를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기준 수량들이 있다. 아하,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구하라는 거구나. 너무 친절하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자, 일단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의 변화 정도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교 연도 23년도의 실질 GDP는 뭐냐? 자, 실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실물을 얼마나 썼느냐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23년도에 XJ 몇 개 썼느냐, YJ 몇 개 썼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돈 쓴 금액은 가격을 곱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에 거래된 가격을 곱하면, 그렇죠? 경상 가격을 곱하면 그건 명목 GDP가 되는 거지. 따라서 불변 가격,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비교 연도 2023년의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연도의 실질 GDP는 뭐냐? 기준 연도는 가격이 그냥 주어져 있잖아. 예, 명목 GDP나 실질 GDP나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 해에 거래된 가격, 그것이 곧 그 해의 명목 GDP도 되고 실질 GDP도 된다. 근데 쭉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6, 5분의 6 바로 나오는 거죠? 1.2. 그렇죠? 경제 성장률은 20%이다. 바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해야 돼. 그럼 물가지수라는 건 뭐야? 물가가 얼마나 비교 연도에서 기준 연도에서 비교 연도로 올라갔는지, 2022년도 가격에서 2023년도 가격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근데 뒤에다 수량을 곱해야 되는데 힌트 너무 쉽다. 힌트 줬잖아요. 기준제와의 수량을 줬잖아. 그걸 안 줘도, 그렇죠? 기준 연도에 XJ, YJ를 몇 개 썼는지 표를 보고 따져도 돼요. 근데 아까 그 표를 보셨지만 숫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깔끔하게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XJ 2개, YJ 하나를 위에도 아래도 계산한다. 라스파이스 물가지수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10 곱하기 2, 50 곱하기 1, 70, 40, 31. 어라? 물가가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인데 1.2로 나왔으니까 20%. 라스파이어스 물가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1이 나왔으니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문장이 길지요? 문장이 길어요. 근데 잘 봅시다. GDP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측정하는 거야. A라는 과정에서 B라는 과정으로, B라는 과정에서 C라는 과정으로 부가가치들을 합해야 된다고요. 근데 계산하기 어려우니 최종재만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모든 부가가치가 다 스며들어 있을 테니. 그리고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온 것들은 빼야지만 이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GDP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그렇죠?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 완제품, 최종 재환에 200달러를 만들어서 그 중에 50은 한국으로 보내고 140은 미국으로 보내고 10억 달러, 10억은 안 팔렸네요? 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4년이 되는 거지. 근데
근데 24전이 되어서야 안 팔렸던 게 팔렸다라고 한다. 예. 그러면서 옳은 표현인지 그른 표현인지를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 이제 쓰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GDP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표현은 여기뿐이 안 나와. 따라서 이 표현상에서 한국의 GDP는 100만, 제가 억자 뺄게요. 100만 측정이 되는 겁니다. 1번은 역시 틀린 거고. 자, 23년 베트남의 GDP.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 23년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에 완제품 200. 맞는다.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품을 수입해 왔잖아. 어디에서? 한국에서 100만큼. 따라서 베트남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200에서 100을 뺀 100이 되는 거죠. 2번도 틀렸다. 그렇죠? 자, 그리고 23년 이거 보세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생각나시죠? 3년 등가 만들어낸 총량은 C와 I와 G로 씀씀이로 흩어지게 된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 지출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집을 짓는 데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기계들을 구입하는 거 갈 수도 있고요. 기계들을 구입하는 거 또는 안 팔려서 재고 투자도 투자 지출입니다. 그렇죠? 여기 2월이 됐구나. 요건 확실히 맞는 거지. 그러면 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을 한번 잡아보자. 자, 23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은 한국으로, 140은 미국으로, 190이네? 아니죠? 23년 한국으로부터 100이 들어와 있으니 순수출이니까 수출 수입 차이 90이 되는 거죠. 4번도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보십시오. 2024년 베트남의 소비 얼마였어요? 안 팔린 거 갖고 와서 썼다 그랬었죠? 소비 지출이 10이야, 10억. 그래서 GDP도 10억이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2024년에 베트남에서 만들어낸 양은 어디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며 소비 지출이 10이고 만들어낸 게 10이면 일치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안 팔린 걸 갖고 와서 10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재고가 10만큼 줄은 거예요. 재고 투자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10과 마이너스 10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뭐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지만 잘 보세요. 재고 투자가 감소한다? 재고 투자가 감소한다? 그렇죠? 재고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 활동이 없다면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생산 활동이 줄게 되는 거예요. 재고가 변함이 없다. 그럼 적어도 지난 것만큼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근데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더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지만 안 팔렸을 때는 재고 투자다. 근데 그 다음에 팔렸다. 마이너스 재고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재고 투자가 줄어드는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23번 한번 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민간의 투자다, 소비다, 정부 투자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조세가 나온다, 수출과 수입이 동등한다, 그리고 민간의 저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잘 보실까요? 자, 만들어냈다. 누가 사갔느냐? 소비 지출, 그리고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도 사갔네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사갔네요. 수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것을 쓰겠다.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십시오. Y에서 C를 빼고 T를 빼고 없는 걸 만들어냈잖아. 그럼 더해야 되겠지. 저쪽으로 넘으면 G고 이쪽에는 I하고
순수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였죠. 한번 볼게요. 일단 NX라는 것을 빼고 한번 볼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와야 돼. 화폐의 기능은 뭐야? 회계 단위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화폐 시장이 아닙니다. 실물 시장입니다. 측정을 뭘로 한다? 화폐라는 단위로만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민간의 저축, 이쪽은 정부의 저축. 두 개를 다 합치면 국민저축. 어떤 분들은 국민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저축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야. 국민저축은 네이션이 국민이란 말이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와 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축의 합. 그것이 바로 국민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전학자들은 대부자금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자금시장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 총저축, 국민저축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있는데 그럼 이건 소비로 넣어야 됩니까? 이건 투자로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부 소비든 정부 투자든 다 그냥 정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정부 지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툭 묶어가지고 그냥 100으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y 빼기 c 빼기 t 더하기 50 빼기 100. 그렇죠? 이쪽에는 순수출은 없다 그랬고 투자가 50이죠. 네. 세금은 50이었고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합하면 100이니까 이렇게 여기다 값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값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민간의 저축을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다 살려둬야 되겠지요. 자, 넘어가면 이 값은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흔하게 나오는 겁니다. y 빼기 c 빼기 t 더하기 t 빼기 g. 용어 민간저축, 정부저축, 국민저축. 예. 그래서 민간저축은 100이다. 수출과 수입이 양이 다를 때도 똑같이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24번 한번 볼까요? 필립스 곡선 나오고요. 단기의 우하향, 단기에는 당연히 우하향하죠. 장기에는 수직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조절해 주자는 얘기죠. 과열이 됐을 때는 과열을 억제해야 돼. 침체가 됐을 때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하여튼 그러한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다 학습했던 겁니다.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걱정이 인플레이션율이구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씀씀이들을 줄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 인플레이션을 디스한다는 얘기지. 디스 인플레이션 정책. 그렇죠?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갑니다. 억제를 해야 돼. 억제를 해야 돼. 자, 2번부터 볼게요. 니은. 단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질 이자율을 올려서 투자를 줄이는 거지. 총수요를 줄이는 거야. 총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하락하겠지. 근데 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단기에는 만들어내는 양도 줄어들겠지. 만들어내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지. 실업이 오히려 늘어나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니은에서 디귿으로는 바로 어떻게 돼? 실질 이자율이 상승,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만들어내는 것이 감소하게 되고 지금보다 덜 만들어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럼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고 니은은 옳지 않은 표현이지. 자, 그런데 테일러 준칙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대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치 조정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리 조정될수록 정부의 의지, 한국은행의 의지,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는구나. 중앙은행이라는 통화 당국이,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낮아질까? 민간의 기대가 형성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경기 침체에서 그렇게 경기 침체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중앙은행이 원하는 목적을 바로 달성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리 조정될수록 민간의 기대가 빨리빨리 형성돼야 돼. 그래야지만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네.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는. 거기서 고통이라는 건 뭐다? 실업입니다. 그래서 희생률 이런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5번 한번 볼게요. 자, 역시 똑같이 또 나오죠?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기의 필립스 곡선은 상충관계야.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을 줄이려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어차피 우리가 고통은 받아야 돼. 그러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손실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손실은 뭐? 우리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막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떤 수식을 줬어. 근데 잘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제 지금 인플레이션율로 우리의 고통을 측정하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를 더 쉽게 주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란다. 아, 그럼 처음서부터 이걸 좀 넣지 말지. 이걸 왜 줘가지고 힘들게 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의 x제곱, 뭐의 x. 아하,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를 찾으면 고통이라는 것이 가장 작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문제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예.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0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분을 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내려와요. 2분의 1을 준 이유 아시겠죠? 빨리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로 가라는 얘기야. 2분의 1 곱하기 2, 파이 t만 남아요. 앞에 파이 t만 있으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0.5만 남네요. 0.5가 답이지.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해야 돼. 예? 0보다 크지? 그래야지만 커진다. 가장 낮은 국보다 커진다. 커진다. 충분하다. 따라서 파이가 2분의 1일 때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작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한 번 미분했을 때 0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문제를 더 안고 오겠죠? 네. 그래서 2번 0.5 요것을 찾아야지만 고통을 최소화한다.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라는 거 봅시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뭐가 있다?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로 가면 뭐가 있는 거야? 본원 통화를 조절하는 게 있겠죠. 본원 통화를 조절한다는 거, 본원 통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야? 통화 승수까지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슬쩍 보게 되니까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경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바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공개시장에서 무언가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라는 통화기 무언가를 사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돈을 찍어가지고 주고 물건을 사들이는 거야. 돈은 찍어서 내보냈어. 돈 찍어서 내보낸다. 본원 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옳은 표현이에요. 재할인율이란 건 뭐야? 카드깡을 생각하시면 돼요. 깡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두 사실 때 어떻게 해? 구두 사실 때 누가 준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백화점 옆에 구두방에 가가지고 사장님 저기 그 구두 사는 상품권 주십시오. 얼마짜리 필요한데 10만 원. 그걸 10만 원 주고 사는 놈이 어딨어? 8만 원, 7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왜? 그 아저씨는 7만 원, 8만 원보다도 더 싼 금액으로 사왔거든. 왜? 돈이 아쉬운 놈한테 깡으로 해서 사온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재할인율이야. 그렇죠? 따라서 빌려주고 빌려준다. 재할인율. 그래서 만약에 돈 필요하다. 은행과 은행 간 또는 은행과 중앙은행 간. 야,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한테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알았어. 근데 돈을 얼마나 준다고요? 1,000만 원 빌려줬어. 9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자 벌써 띄고 주는 거라고, 할인하고 주는 거라고요. 카드깡?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얼마나 갚아야 돼? 100만 원에 90만 원을 줬는데 원래 약속한 대로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할인을 했다.
재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사람들이 은행과 은행들 간에 돈을 빌려오는 게 적어져.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게 돼. 그러면 이자율을 상승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경로 봅시다. 경로, 여러 가지 경로. 이자율이 하락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매년 1원이 발생하는 그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R분의 1로 계산하는 겁니다. R분의 1. 근데 이자율 R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자율 R이 떨어진다. 그럼 그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부의 효과라고 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됐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쓰자. 자산가격 경로. 자, 신용 경로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축소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돈을 안 뿌려. 그렇죠? 그럼 우리들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 돈을 안 뿌리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중은행에 간다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준다고요. 그렇죠? 은행 대출이 감소되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된다. 예. 자, 환율 경로 한번 볼까요? 환율은 항상 수출이냐 수입이냐로 연결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것을 잘 포장하는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환율은 명목 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한다? 명목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올라간다.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원화로 구입하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계산하는 원화로 구입하는 가격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안 하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수입을 더 하려고 하니 우리 중심으로 본다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환율 경로, 만약에 정확하게는 국내 이자율이라고 해야 됩니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 명목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실질 환율도 떨어지게 된다. 실질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 측면에서는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수입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국 통화 가치,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순수출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죠? 자, 27번. 자, 고전악파 모양 나왔고요. 모형 나왔고요.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저축 나왔지? 자, 고전악파 모형은 실물만의 크기로 측정을 하는 건데 뭘로 측정을 한다? 원화라는 걸로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너 얼마나 필요해? 필요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물건 먼저 가져가.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에다가 실질 이자율을 포함시켜가지고 나한테 물건으로 갖고 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원화라는 통화 가치로 측정을 해서 빌려주고 빌려 쓴다. 예,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대부자금 시장 잠깐 나왔으니까. 자, 폐쇄경제에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넘기자. 이렇게. 그래서 민간의 저축, 정부의 저축.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만 바꾼다? 이렇게.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민간의 저축이겠구나. 정부의 저축은 정해져 있구나. 투자가 있는데 이것도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대부자금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넘기자.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주어진 대로 여기 앞에 쓱 가시면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거는 정부저축 Y 빼기 T.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거. 일단 세금 뺐다. 그럼 일부분은 저축으로 가고 일부분은 소비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앞에도 요걸 이렇게 싹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숫자 넣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숫자를 쑥 넣어. 그렇죠? 네. 그리고서 그럴 때 여기 정부 지출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 지출 숫자 넣으시면 안 돼요. 정부 지출 숫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면 나중에 또 넣어야 돼. 그럼 두 번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50R은 G야. 50R은 G야. 자,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합니다. 첫 번째. 정부 지출 150에서는 여기다 150을 싹 넣어봐. 그럼 이자율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 지출이 200이 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4가 되는 거야. 그럼 대부자금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1%포인트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1%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1%포인트 상승하는 거지. 근데 실질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투자는 10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쉽죠? 예.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게 되고 투자선을 따라서 투자는 10만큼 줄어들게 된다. 되셨고요. 자, 28번 소비이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비이론이라는 것이 딱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쿠즈네츠가 실증 분석을 했다. 여기에 단기와 장기 세 가지의 특징들이 나온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다. 누가? 쿠즈네츠 선생님이. 해결한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그러나 듀젠베리.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슬,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은 제정신인 놈이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날리는 거야, 상대소득가설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피셔의 기간간 선택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받아들인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MBA의 모딜리아니 브람보고 엔도의 생애주기가설. 그래서 밑으로 또 툭 떨어진다. 기간간 선택에서 리카르도의 등가정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야? 어떤 소득이 어떤 소비를 결정하는 거야. 이름도 봐봐.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그렇죠? 오늘과 내일의 소득을 가지고 고르게 소비를 하자. 피셔의 기간간 선택,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홀이 등장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랜덤워크요. 랜덤워크는 소비가 소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소비가 소비를 설명하는 거지.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내 오늘 소득을 가지고 오늘의 소비를 결정하겠다. 틀렸습니다. 바로 이걸 보면서 할까요? 현재 소득이 중요한 거고, 생애주기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애주기가설은 아이고 내가 버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오래 산다. 그러면 매 기마다 평균 소비는 줄어들게 된다. 2번은 옳지요. 리카르도의 등가정리는 뭐부터 시작이 됐다? 피셔의 기간간 선택부터 출발이 됐다. 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 평탄화가 아니다. 케인즈 소비는 단기를 설명한다. 평균 소비 성향이 줄어든다. 그래서 소비 평탄화는 항상 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입니다. 소비에 대한 임의 보행은 소비가 소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소비가 소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동성 제약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29번. 하하.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분명히 거시 문제에서 충분히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문제가 있었어. 정부 지출 승수요.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균형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1번씩은 안 줘도 됩니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거 세금을 빼는 거구나. 그런데 미음해 보니까 어이구 선형의 소득세네. 선형의 소득세는 선형이지만 누진 세제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여튼 잡아 넣는다. I와 G는 합해준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보고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 C를 대입을 하자.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 계산하는데 정액세 T0가 아니라 TY도 들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균형의 국민소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1-B 플러스 BTY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1-B 괄호 열고 1-T 괄호 닫고가 되는 겁니다.
이거만 보는 겁니다. 요거만 보는 거죠. 요거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낼 때는 1-b. 하지만 1-b. b 중에서 세금 내는 건 빼야 된다. 1-t. 그렇죠? 네. 그러면 시험장에 딱 갔을 때는 1-b. 한계 소비 성향 2분의 1이구나. 세금 낼 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0.2씩 빼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했더니 0.6분의 1 딱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바로 6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6분의 10은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b분의 1. 정액세일 때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1-b분의 -b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형의 누진세제다 1-b, 1-t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수입 개수까지 있다, 수입 성향까지 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b, 1-t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외국에서 살 거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b, 1-b, 1-t 또 1-b, 1-t 플러스 뮤. 나 외국에서 살 거야. 우리나라에서 안 살 거야. 그래야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29번. 그래서 3분의 5 바로 찾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가는 게 아니라 0.5, 0.2 네, 그렇게 들어가야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의 거시 경제 모형에서 균형 이자율을 찾자고 하네요. 에이, 역시 대부자금 시장이네요. 그죠? 앞에서는 순수출이 있었다. 지금은 순수출이 없다.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20이다. G와 T는 10이다. 소비,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로 주어져 있다. 투자, 2 빼기 10알이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쭉쭉쭉쭉 쭉쭉쭉쭉 그렇죠? 네. 균형이자율 0.2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